예, 안녕하세요. 예, 김근영입니다. 제가 지금 제 노트북을 가져왔어요. 이게 이제 애플 맥북인데 이 맥북하고 이 시스템하고 호환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PDF 제가 만든 이제 파일 대신에 PDF로 해가지고 옮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준비했던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됐어요. PDF로 가게 되면 동영상이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상한 정지된 그림들만 보일 텐데 그게 굉장히 아쉽네요. 여러 가지 동영상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할 수 없는 것 같고 지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0분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퀴즈였는데 PDF로 바꾸다 보니까 답이 나와 버렸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제 간단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여기가 대한민국이죠. 그리고 2002년에 제가 여기서 박사학위를 하러 이제 뉴욕 주립대학으로 갔고, 그다음에 2009년에 여기가 영국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여기는 암스테르담 네덜란드고요. 2013년에 제가 다시 이제 광주에 있는 광주가교로 돌아왔는데 질문이 뭐였냐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얻게 된 사실은,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몸소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그게 질문이었고 답이 이미 여기 있어요. 제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갔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제가 몸소 확인을 했고, 저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에 있고요. 이론 물리학을 하고 있고 양자장론이나 중력, 촉분이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슬라이드를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동영상과 애니메이션들이 있는데 이게 PDF로 바뀌면서 다 그냥 이 정적인 그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질문 없이 답이 다 나와버렸는데, 원래 질문은 뭐였냐면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굴까요가 질문이었어요. 답이 다 여기 있죠. 고갱이라는 사람입니다. 고갱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고요.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일까? 또 질문이었어요. 답이 또 나왔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거 잘 보시면 이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이 원래 사이즈로 하면 이 벽을 다 요 정도 채울 정도의 큰 사이즈고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고 보니 시작하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걸 안 했는데 왜냐하면 어떤 분이 들으시는지 봐야 제가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앞에는 다 초등학생인가요? 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 혹시 있어요? 중학생인 것 같고. 맞아요? 고등학생이에요? 다 중학생이요? 그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오셨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어디서 왔느냐에 어린아이가 여기 누워있죠. 어디서 왔느냐. 그 다음에 누구인가. 여기서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뭔가 이제 먹을 것도 찾아야 되고, 직업을 찾아야 되고, 어디로 가느냐. 여기 이제 노인이 한 명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일생이 이렇게 그려진 그림입니다. 자, 여기는 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어딜까요? 여기는 어딜까요? 자, 보시면 이게 힌트입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저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걸그룹이 나왔습니다. 힌트는 이 걸그룹의 이름입니다. 지구. 걸그룹 이름으로 지구는 조금 좀 촌스럽죠. 세계? 나라? 굿 트라이. 좋은 시도예요. 자, 이 걸그룹은 여러분들이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되고 이미 2018년에 해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걸그룹의 이름은 이제 타히티입니다. 타히티 섬이에요. 이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사진입니다. 오르세 미술관? 여기. 예, 맞아요. 이제 이런 섬, 타히티 섬 이런 데서 원주민들이 이렇게 사는 그림을 이제 그린 거고요. 나는 평화 속에 존재하기 위해 문명의 손길로부터 나 자신을 자유롭게 지키기 위해 타히티로 떠난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생각 없이 다 저런 굉장히 경치 좋은 데서 한 일주일 정도 쉬고 싶으시죠, 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경치 좋은 데에서 세상사와 관계없이 이렇게 평화롭게 먹을 거 맛있는 과일 먹으면서 있다 보면
그때야 할 수 있는 생각들이 나는 도대체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은 그겁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와 관계도 되고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질문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이 질문은 이때쯤 꽤 합니다. 이때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좀 해봤어요? 가끔 생각해요. 난 도대체 뭐지? 난 어디서 왔을까? 중학생 초반에 좀 이런 생각 조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 저희는 시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잘 안 본다고 그러던데 시험 보고 막 이러면 이제 이런 생각 할 생각이 없죠. 이런 약간 철학적인 생각 말고 당장 시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어른이 되면 다시 할 것 같지만 어른이 되면 더 치열한 경쟁, 이거보다 훨씬 치열한 경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뭐 공부하면 경쟁이 치열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심판도 있고 중재자도 있는데 여기는 심판도 없고 중재자도 없어요. 굉장히 살벌한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역시 다시 그 질문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잠깐 동안 한 뭐 3, 40분 동안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작동을 잘 안 하네요. 먼저 우주가 뭐냐, 자연이 뭐냐. 옛날 사람들도 지금 우리들처럼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내가 여기 보면 별들이 있다는 얘기는 위에 어떤 장막이 있어서 별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 그쪽으로 가다 보면은 상식적으로 장막을 뚫고 나가야 되니까 장막을 뚫고 나가면 거기 뭔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거기 신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신기한 게 있을 수도 있고 궁극적인 존재가 거기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해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오나. 뭐 이런 이제 우주가 무엇이냐? 그러면 뭐 좀 영어로 막 쓰여있긴 하지만 대충 느낌은 오시죠.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아까 해나 달이 별이 걸려 있는 막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죠? 근데 요 위에 이제 뭐 신적인 존재가 좀 있으면 좋겠죠.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물이 있고, 그러니까 상상인 거죠, 상상. 이건 이제 거인이, 굉장히 큰 거인이 지구를 들고 있고, 요건 이집트 쪽입니다. 이게 또 거인이에요. 거인인데 거인에 이제 별들이 걸려 있고, 요거는 인도 쪽인 것 같은데 거북이 위에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가 지구를 떠받치고 있고. 자, 이렇게 그냥 옛날 사람들은 과학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터무니없는 거냐? 뭐 그건 꼭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는 관점이 꼭 과학적으로만 봐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으로 볼 수 있고 철학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이제 뭐 터무니없다, 뭐 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우주가 뭐고 자연이 뭐고 이런 걸 궁금해하고 자기 나름의 어떤 철학 같은 걸 이렇게 여기다 스며 넣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우주는 조금 더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 우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모든 우주의 공통점은 하고 요게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또 답이 나왔어요. 이 공통점은 정상우주론입니다. 정상우주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냥 정적인 상태로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우주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은 지금은 사람들이 생각하면 답을 다 아니까 저런 생각을 왜 했을까 하지만 답을 모르던 시절에는 정상우주론이 훨씬 자연스럽고 멋진 세계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뭔가 안 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아몬드도 좋아하잖아요. 안 변하고 영원히 가고. 그래서 세상에 어떤 궁극적인 진리가 있으면 그게 영원히 안 변하고 그냥 깔끔하고 예쁘고 계속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우주라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막 변한다 그러면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이상할 수도 있어요. 요즘은 우리가 하도 이게 유명해져 가지고 우주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러면 답을 다 알죠. 답이 뭐예요? 변해요? 그렇게 변하는 우주론을 뭐라 그래요? 동적 우주론. 맞아요. 그 이론을 무슨 이론? 무슨 이론 그러죠? 빅뱅 이론. 맞습니다. 예,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요. 이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또 좀 약간 이 몇몇 사람들이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줄 그룹은 아닌데 어쨌든 빅뱅이라는 그룹이 있었고 빅뱅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하죠.
빅뱅이라는 얘기는 우주가 어떻게 큰 뱅 하고 빵 하고 터졌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터져서 우주가 지금까지 왔다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리미티드 에디션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화살표를 해놨는데 이걸 한 이유는 정말 그런 빅뱅이 리미티드 에디션이 한 번만 있었냐? 그러면 그 빅뱅이 있기 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안 것 같지만 어떤 굉장히 우주가 어떤 그 아주 밀도가 높은 데서 빵 터져서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전에는 빅뱅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라는 질문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속. 답이 뭘까요? 다시 한번 이제 조금만 크게. 빅뱅 원시 원자설.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마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원시 원자설. 오케이. 빅뱅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한 거는 답을 초신성이 폭발해서 초신성은 이제 빅뱅이 우주가 이렇게 진화를 하면서 그 안에서 폭발한 건데, 그죠? 그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는 몰라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고 세상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죠? 뭐 남들 다 알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될 이유예요. 사람들이 빅뱅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거의 다 믿는데 그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밝혀낼 수 있으면 속된 말로 노벨상 받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답을 몰라요.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직. 자, 그래서 올해 노벨 물리학상이 뭔지 혹시 알아요? 올해 노벨 물리학상 예? 빅뱅. 맞아요. 근데 둘이 같이 받았죠. 빅뱅하고 또 하나 뭐 받았을까? 예. 다크 에너지. 다크 에너지가 빅뱅의 일부고. 예? 중력파는 올해가 아닐 텐데. 올해.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세 분이 받으셨는데 맨 왼쪽에 이분이 이제 빅뱅 우주론. 이게 사실은 굉장한 업적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실험하고 이렇게 테이블에서 실험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는 거는 어떤 면에서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실험을 했더니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이렇다고 하겠는데 우주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서 뭐 별을 살짝 이쪽으로 옮겨보고 뭐 옛날로 돌아가서 우주가 최초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우주는.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우주에서 나한테 뭘 보내주는 거를 계속 받은 다음에 그걸 해석하는 일만 해야 돼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가 오는지를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게 물리냐, 도대체 과학이냐, 아니면 상상이냐, 뭐 빅뱅이라고 해봐야 그걸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거냐,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토대를 세우신 분이죠. 그러니까 노벨상은 당연히 받을 수 있고, 이 두 분은 태양계 밖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우리 지구 같은 행성이 우주에 우리밖에 없냐? 혹은 두 개냐, 세 개냐, 또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또 있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고도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1995년 10월에 처음으로 태양계 바깥에서 태양형 항성, 우리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지구 같은 행성을 발견했다. 95년 10월 첫 발견을 했죠. 그 이후로 지금 4,000개 정도가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4,000개 정도면 거기에 인류 같은 어떤 생명체가 하나 정도는 있어도 될 것 같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엄청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인류 말고 우주 생명체가 또 있을 수 있느냐. 그게 있을 수 있다 없다가 우리의 어떤 삶에 영향은 거의 안 줄 수 있으나 우리의 사상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 인간의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어쨌든 4,000개가 발견됐지만 항상 맨 처음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도 못할 것 같을 때 맨 처음 발견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노벨상을 받았고, 다행히 제가 이거를 PDF로 바꾸면서 요 퀴즈 낼 부분이 공개가 안 됐네요. 이거는. 자, 퀴즈가 뭐였냐면 세속적인 질문으로 이 노벨상을 받으면 상금이 얼마일까? 예?
13억. 저 14억. 14억. 15억. 자, 다 맞았어요. 이거 그때 환율에 따라 좀 다르겠지. 그래서 올해에는 약 12억 7천만 원. 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을 공부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열심히 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또 궁금한 게 생기죠. 아니, 이 세 명이 12억이면은 나누면은 얼마 안 되네. 그런 생각이 들죠. 4억밖에 안 된다. 내가 좀 더 열심히 그냥 일하면 되겠다, 공부 안 해도. 그렇게 되진 않고요. 요 업적이 두 개라서 이분이 6억이고요. 이분이 3억 3억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하신 거고 둘이 하셨으니까 공평하죠. 빅뱅 이전에는 그런 무슨 일이 있었냐, 아까 제가 모른다고 했죠. 이거는 그냥 대충 요걸 제가 참 동영상이 안 되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준비한 질문입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너무 진지하시면 안 되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원조 뭐라고 해야 되나? 블랙아웃이요? 너무 진지하셨어요. 이거 원조 뭐라고 그래야 되지? 걸그룹도 아니고 보이그룹인가? 빅뱅 이전에. 저하고 세대가 비슷하시다면 요 정도? 소방차. 젊은 어머니들은 또 소방차가 뭐야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자, 소방차 이 다음에 준비한 게 사실 동영상이었어요. 소방차가 얼마나 춤을 잘 추는지. 그거는 아쉽게도 움직이지 않는 그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빅뱅 이후에는 어떤 그룹이 있어? BTS. 그렇지. 그러니까 BTS 이거 바로 나오더라고. 이것도 BTS 음악이 있었으나 음악이 없이 그냥 사라지는 걸로. 이제 이해가 됐어요? 소방차 무시하지 마세요. 소방차. 소방차 이전에는 그런 그룹이 없었어요.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자, 다시 공부하러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 질문을 하고 있었고, 이 강연의 제목은 물리로 그리는 우주 크로키예요. 이것도 좀 아쉽네. 크로키가 퀴즈였어요. 뭘까요? 야, 이거죠. 이게 답이에요. 그냥 빠르게 특징을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아쉬워요. 이거 동영상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크로키로 어떻게 그리는지 30초 만에 굉장히 멋있게 보여주는 건데 이게 동영상이 아니라서 보여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아이디어는 굉장히 어떤 사물을 자세하게 잘 그리는 게 아니고 특징만 잡아서 그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자세하고 아주 세밀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히 물리는 기본 아이디어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크로키. 이거 뭐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딱 보면 개잖아요. 근데 뭐 대충 그린 것 같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크로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학 공부를 하실 때 막 뭐 계산하고 막 이렇게 뭐 막 자세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뭐냐, 그걸 보셔야 돼요. 여기 뭔가 퀴즈가 있었겠죠. 역시 또 세속적인 질문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어머니? 피카소 맞습니다. 여기 이 피카소 사인이에요. 피카소가 장난스럽게 그린 것 같죠? 아니에요. 피카소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연습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은 근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왼쪽은? 그죠? 네, 골프 좀 치시는군요. 이 루이 카스텔이라는 브랜드. 이거 나와버렸네, 답이. 이 그림의 가격은? 이게 가격은 못 봤으면 10억 좀 더 쓰시지. 20억. 900억이래요. 이 개 이렇게 그려놓고 대충 그려놓고 900억이래요. 참. 이거를 이 회사에서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뭐 상표권에 문제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괜찮대요. 그래서 그냥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뭐 같이 보여요? 피카소가 그린 건데. 소죠. 자, 이 그림 하나를 그리려고 피카소가 뭐를 했느냐? 여기서 시작을 했죠. 이건 진짜 좀 자세히 그린 소죠. 이렇게 특징만 잡아서 봤더니 요만큼 오고, 요런 소를 특징만 잡아서 봤더니 이렇게 와서 이게 피카소 잘 써놓은 거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을 한 거죠. 네. 그래서 핵심이 뭐냐? 그래서 물리로 그리는 우주 크로키는 물리에 대해서 어떤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 아주 막 자세히 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말씀드리겠다. 요거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원래 가려져 있어야 되는데 답이 나왔는데 이 프랑스 내과 의사 아르망 투르소라는 사람인데요. 최악의 과학자는 땡땡땡이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땡땡땡 과학자가 아닌 예술가이다. 뭐 같아요? 되게 내과 의사라 되니까 어.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니고 오, 맞아. 시험 잘 보겠네. 맞아요. 최악의 과학자는 예술가가 아닌 과학자이며 최악의 예술가는 과학자가 아닌. 그러니까 과학자는 예술가적 기질이 있어야 되고 또 예술가도 대충 막 하는 게 아니고 과학자적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을 잘 봐서 관찰을 잘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유명한 얘기죠. 많이들 들었죠? 이미 들으셨을 거예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은 이게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옛날 얘기라. 자, 이거 색깔이 금색, 흰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여요? 자, 금색, 흰색. 파란색, 검정색. 여기는 파란색, 검정색으로 보이고 여기는 금색, 흰색으로 보이고 어떻게 생각해요? 왜 내 눈에는 금색, 흰색인데 저 친구들은 파란색, 검정색이다? 저는 금색 파란색으로 보여요. 금색, 파란색 또 다른 것도 있어. 그림은 하나인데, 그죠? 되게 신기하죠? 이거 혹시 본 적 있어요? 처음 봐요? 본 적 있어요? 신기하죠? 이거 예전에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똑같은 사진을 보고 내가 보는 색깔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기 이제 황토색, 황금색 대신에 그렇게 디테일을 또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대충 조사를 해보면 이게 흰색, 금색처럼 보인다가 한 76%, 파란색, 검은색처럼 보인다가 24%. 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흰색, 금색처럼 보여요. 약간 이제 대다수의 사람이 속하는데 뭐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찾아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의 시신경이 사람마다 조금씩 민감도가 달라서 어떤 들어오는 신호를 보더라도 내 시신경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학설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학설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 신호는 같은데 내 뇌가 이것이 약간 어둡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재해석을 해서 이걸 색깔을 좀 다르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한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신경으로 신호가 들어오는 것 더하기 뇌가 뭔가 조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세상을 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까요? 이렇게 신호가 딱딱 들어오는 거는 그냥 평면에 뭔가 막의 신호가 오는 건데 이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우리 뇌가 그걸 만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 때 좀 잘못 만들 수도 있겠죠. 잘못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다르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뭘 보고 신호를 받는데 우리가 받는 건 신호를 받는 거고 그러면 그것의 원래 본질이 뭐였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런 건데요. 이거 뭐라 그래? 이렇게 그리는 그림 기법? 점묘법. 요즘 다 초등학교 미술책에도 다 나오죠. 네. 점묘법. 쉐라라는 사람인데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막 찍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데 이것도 점을 막 찍은 거예요. 점을 막 찍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실제로 본 사람 어디서 봤어요? 어디서? 프랑스에 가서 직접 원조를 봤구나. 신기하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봤어요? 인터넷에서. 제 생각에 예? 책에서. 배경화면에서. 좋았어. 저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미술책을 보면 유명한 명화들 다 미술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표 그림 같아. 다 조그만하고.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어쩌다가 이제 유학을 하게 되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박물관을 가게 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이즈도 큰 것도 굉장히 많고 근데 미술책에 들어오면 다 그냥 조그만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질감이 다르고 직접 본다는 건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아까 프랑스 갔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이런 점묘법 그림은 직접 봐야 돼요.
특히 인상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까이서 볼 때하고 가까이서 보면은 막 대충 아무렇게나 칠해놓은 것 같은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예쁜 그림이 돼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 색깔들을 섞으면 탁해지죠. 색깔 자체를 섞으면 탁해지는데 그걸 섞지 말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까이서 보면 점들이 보일 텐데 멀리서 보면 헷갈리죠, 이게.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 뇌가 색을 섞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굉장히 밝은 느낌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전묘법은 대충 한 게 아니고 뭐 과학을 생각해서 광학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게 우리가 요즘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모니터 멀리서 보면은 이게 전혀 이런 것처럼 안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실 전묘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신호를 받을 때 항상 내가 받는 신호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건 뭐 고전적인 얘기죠. 투명 인간이 볼 수 있는 거. 이거를 질문하면 거의 다 답을 알아요. 그 답을 안다 그러면 이제 부담스러워서 답을 못 하겠지도 모르겠는데 투명 인간이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왜 못 봐? 왜 못 보냐면 망막까지 투명해지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다른 의견 있어요? 투명한 볼수 있어요. 어떻게? 옷 같은 거 입으면. 아, 옷을 입으면 볼 수 있겠지. 아, 굿포인트예요. 옷을. 이게 사실 동영상이에요. 지금 이 동영상인데 제가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 이 여자분이 옷을 벗어요. 방금 그것 때문에 안 보이게 하려고. 네가 동영상이라서. 자,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요, 거기 레이저 쏘면 거기 그림자 같은 게 보일까요? 아, 레이저를 쏘면. 근데 여기서 말하는 투명 인간은 그 빛이 다 통과한다는 얘기겠죠? 레이저를 쏴도, 그죠? 자, 투명 인간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이에요, 보면은. 왜 볼 수 없느냐? 아까 이제 학생이 잘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본다라고 하는 게 뭐냐? 본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가 와가지고 빛이 와가지고 우리 망막에 상이 맺혀서 그게 이제 신호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상이 맺힌다는 얘기는 여기서 지나가던 애가 잡힌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에. 그렇다는 얘기는 대충 말하면 우리 뒤에 그림자가 생겨야 돼요. 띡 가서 빛이 딱 갔는데 여기서 잡혀서 신호로 갔으니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전혀 없게 하려면 다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럼 다 통과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투명 인간은 역설적으로 내가 투명해지는 대가로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투명해진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데 맘대로 가야지, 가서 보고 싶은 거 다 봐야지 하는데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반만 맞고 반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명 인간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부딪히지 말고 뭔가 눈으로 보려고 그러면? 예. 인공망막 거의 비슷하고. 그 투명한 똥 싸면 그 똥이 보일 거 아니에요? 좋은 포인트예요. 화장실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자, 힌트는 이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 이거 어머니 아버지 다 아시는 그 양들의 침묵이라는 영화예요. 이것도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양들의 침묵에서 요게 힌트예요. 예, 적외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적외선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somehow 투명 인간이 약간 이상한 망막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적외선을 못 봐요. 우리 눈에는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안 보이고 빨주노초파나 뭐 가시광선만 보이죠. 근데 곤충들은 또 적외선, 자외선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투명 인간이 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망막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적외선으로 나는 뭘 보고 있지만 적외선이 내 눈에 흡수되는데 사람들은 내 눈에 투명 인간 눈에 뭐가 있는 거를 못 보겠죠. 왜냐면 어차피 사람들은 적외선을 못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샥 지나가서 여기서 딱 걸렸는데 적외선이 걸렸어. 그럼 적외선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 저기 뭐가 있는데 이러겠지만 적외선을 못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적외선으로 세상을 보는 투명 인간이라 그러면 선명한 세상은 아니나 볼 수는 있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비저블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빨주노초 파란 보이죠. 이거보다 이제 자외선,
적외선, 또 X선, 감마선, 마이크로웨이브, 여러분들 음식 데울 때 쓰는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라디오파, 라디오 들을 때 쓰는 라디오파, 그것들이 다 빛인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라디오파를 볼 수 있다 그러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막 돌아다니까요, 내 눈에. 저 AM 라디오 딱 뭐 듣는 거, FM 라디오, 다 내 눈에 보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라디오파는 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도 마찬가지예요. 마이크로웨이브는 여러분들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뭘 이렇게 음식 데울 때 이렇게 안에 열심히 봐봐야 잘 안 보이죠. 문 열면 그냥 불이 켜지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랑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내가 마이크로웨이브를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내 눈에 막 이상한 게 보이겠죠. 이것도 동영상이었는데 이게 태양의 내부에 태양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냥 태양을 보면 오른쪽처럼 보여요. 근데 만약에 이걸 엑스레이로 보면 왼쪽처럼 보여요. 태양에 굉장히 많은 폭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양의 내부는 1초에 1쪽에 핵폭탄이 터지는 효과가 나고 있어요. 태양은 조용한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이렇게 보이고 그걸 조금 볼 수 있는 엑스레이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뭐 보는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건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블랙홀. 요즘 최근에 초반에 굉장히 이슈가 됐죠. 블랙홀 보면 정말 이렇게 보일까? 아니요. 이렇게 보일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는 빛으로 관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색깔을 덮인 거죠. 우리가 망원경을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천여자리 A 은하 5,500만 광년 떨어진 데에 있는 M87이라는 갤럭시 안에 있는 블랙홀이에요. 크기가 얼마나 크냐? 요게 태양이라 그러고 요게 명왕성이 돌고 있으면 요게 이제 대충 말하면 우리 태양계의 사이즈죠. 그 태양계 사이즈보다 더 커요, 블랙홀이. 별 하나가. 블랙홀은 별이에요. 별 하나가 더 크고. 요게 뭐냐면 보이저 1호. 인류가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것 중에 가장 지구에서 멀어지네. 여기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나 무겁냐면은 65억 배예요. 태양의 65억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65억 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사이즈가 큰 게 별 하나 블랙홀이에요. 그럼 요거는 거의 밀리미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무조건 안 보여요. 우리 눈에 무조건 안 보여. 어떻게 봐야 되느냐? 요런 망원경으로 봐요. 그치, 전파 망원경. 지구상에서 이런 망원경으로 보는데 요것도 제가 동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이게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춤을 추면서 그 관측을 해요. 자, 그래서 이 M87이라는 거를 이제 다른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보면은 빛이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있는데, 파장이 요거는 6m짜리, 뭐 20cm짜리, 7mm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은 거를 볼 때, 줌인 딱 하는 거 있죠. 확대. 그래서 이게 6m짜리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20cm짜리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 7mm짜리면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수 밀리미터짜리로 보면, 1mm짜리로 보면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물을 볼 때 내가 어떤 파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요. 엑스레이로도 볼 수 있어요. 아까 그거를 엑스레이로. 이거는 아까 그건 다 지구에서 본 거예요. 엑스레이로 보는 거는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죠. 이게 다 아까 그 똑같은 블랙홀을 찍은 다른 그 빛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블랙홀 하나를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블랙홀 얘기가 나왔으니까 블랙홀이 얼마나 많은가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이 왼쪽에 보이는 거 이거는 은하수, 우리 은하수라고 하죠. 우리 은하 굉장히 별들이 많죠. 우리 은하에는 별이 몇 개쯤 있느냐? 그러니까 1000억 개쯤 있어요. 1000억. 별로 와닿지 않으면 나한테 1000억 원이 있으면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딱 와닿죠. 1000억 개쯤 있어요. 이 1000억 개의 별 중에 1000분의 1 억 개가 블랙홀이에요. 우리 은하에 이미 억 개의 블랙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모든 은하는 슈퍼 매시브 블랙홀이라고 해서 아까처럼 굉장히 큰 블랙홀이, 그러니까 은하가 있으면 은하 중심에 씨앗처럼 엄청나게 큰 블랙홀이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블랙홀 같은 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은하가 하나가 있으면 대장 블랙홀이 딱 센터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쫄병들 억 개가 블랙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은하 하나만 본 거죠. 근데 요건 뭐냐? 요 각각이 은하들이에요, 다. 그러면 우주에는
대충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어요. 1000억 개의 은하. 1000억 개의 은하 중에 각 은하마다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그거 중에 억 개가 블랙홀이에요. 블랙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내가 블랙홀 하나 찾은 다음에 내 이름 붙여도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너무 많으니까. 블랙홀은 엄청나게 많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데요. 이것도 동영상인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은하에도 블랙홀이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큰 대장 블랙홀. 그래서 우리 은하에도 블랙홀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20년 동안 사람들이 추적을 했어요. 우리 은하의 블랙홀 주변으로 블랙홀이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무거운 별이 있으니까 그 주변으로 막 뭔가 별들이 돌 거 아니에요. 그 도는 거를 추적을 했어요. 20년 동안. 이게 동영상이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블랙홀이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블랙홀에 대한 또 다른 증거. 그게 아까 학생이 얘기했던 중력파. 이거는 2017년 노벨상 받은 거예요. 중력파. 블랙홀 두 개가 서로 부딪혀요. 블랙홀은 별이죠. 엄청나게 무거운 별 두 개가 꽝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시공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파동이 오는 게 중력파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중력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한두 개 발견될 줄 알았더니 지금 뭐 한 30개쯤 나왔을 거예요. 중력파가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세상을 관찰할 때 이렇게 열심히 보는데 중력파라는 거는 전자기파하고 또 다른 거예요. 빛하고 다른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도구로 봐야 돼요. 중력파는 눈으로 안 보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중력파도 중요한 소스고. 자, 이 사람은 누굴까? 찍어보세요. 우주 팽창을 처음으로 관측으로 허블. 폼나지 않아요? 간지나게 딱 이렇게 열심히 쳐다봐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우주를 봤더니 모든 은하와 별들이 나로부터 멀어지고 있더라. 그걸 알아낸 거예요. 소위 말하면 도플러 효과라는 걸 이용해서 알아냈는데 이 모형이 굉장히 좋은 모형이에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이 풍선이 점점점 커진다는 얘기는 어느 점을 중심으로 모든 게 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주가 점점점 팽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지구에서 보면은 많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우주로 올라가서 이게 허블 망원경이에요. 자,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우주의 모습인데 이 각각의 이 밝은 것들이 별이 아니에요. 이 각각이 다 은하예요. 은하.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이 안에 1000억 개의 별이 있다고.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는 은하들이에요. 이건 아벨 1689라는 이제 은하단이에요. 은하단. 이게 각각이 다 은하기 때문에 22억 광년 떨어져 있고 제가 이 아벨 1689를 특별히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누군지 알겠어요? TV를 열심히 보시는 분은 알 것 같은데 라고 여기 힌트 요거 자 보시면 이제 아시겠어요? 메이비 여기 답이 있죠. 메이비랑 윤상현 이제 결혼했었죠. 메이비가 예전에 메이비는 굉장히 유명한 작사 작곡가이자 또 가수이기도 해요. 이효리의 10미닛 이런 거 작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쓴 곡 중에서 이런 곡이 있어요. A Letter from Abel 1689. 그러니까 1689 아벨 1689로부터 온 편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실 음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동영상이 안 돼서 노래가 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시간조차 따를 수 없는 먼 곳 그곳에서 보낸 이미 늦어진 편지. 굉장히 글이 예쁘지 않나요? 옛날에는 노래가 시였어요. 요즘은 노래가 뭔가 외침인데 예전엔 노래가 시였어. 그래서 참 멋진 시인 것 같아요. 좀 멀어요. 22억 광년 떨어졌으니까 좀 많이 늦어진 편지죠. 자, 다시 밤하늘이 어두운가요? 왜 안 어둡죠? 우리가 보기에만 파장이 보이는 거. 맞아요. 네. 뭘로 보느냐? 그러니까 뭐 이 가로등 다 없애고 별 다 없앤다고 하면 시커멀 것 같은데 우리 눈엔 시커멓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다른 빛으로 본다면 아까 말했던 뭐 라디오파라든가 이런 걸로 본다면 적외선, 자외선 뭐 이런 걸로 본다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데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 이것도 퀴즈였는데 답이 바로 나와버렸네. 자 보면 여기 타원형이잖아요.
이게 왜 타원형이냐? 지구 그림을 그릴 때 지구는 원래 구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려버리면 이 뒤쪽이 안 보여요. 지구를 나는 전 세계를 다 보고 싶은데 이렇게 그려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돌려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돌리지 않고도 끝 다 보고 싶은 방법이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건 뒤를 딱 잘라가지고 펼친 거죠. 그래서 뒷면까지 다 볼 수 있게. 요것도 똑같아요. 왜 이렇게 이런 모양이 생겼냐면 원래는 우리가 전 우주를 다 관측하는 거예요. 쫙 모든 방향을 다 관측한 다음에 어떤 빛이 관측이 되는지를 색깔을 찍어서 만드는데 그 뒷부분이 안 보이니까 보고 싶어서 이런 스타일로 만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웨이브예요. 요거 마이크로웨이브. 굉장히 파장이 긴 건데 이게 이제 유명한 요것도 아쉽네. 요것도 동영상이었는데 우리 지구가 여기 있으면 여기 태양이 있고 이 우주를 관측하려면 태양 때문에 잘 안 보이니까 이 지구 뒤에 딱 숨어서 관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게 달이고 요게 지구고 여기 숨어서 관측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측 위성을 보내기 위해서 어떤 트릭을 쓰느냐, 어떤 방법을 쓰느냐인데 여기 이제 달이 돌고 있어요. 달이 돌고 있고 여기 좀 안 좋네. 동영상이 아니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위성이 이렇게 빙빙빙 돌면 나중에 달이 왔을 때 달이 그 위성을 인력으로 딱 잡아가지고 멀리 보내줘요. 인간이 그렇게 놀라운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료가 부족하니까 내가 이렇게 딱딱딱 쏜 다음에 달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달이 이 위성을 잡아다가 멀리 보내주는 역할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굉장히 운 좋아서 노벨상 받은 케이스인데요. 우주에서는 계속해서 우리한테 어떤 신호가 오고 있어요. 그게 마이크로웨이브 신호예요. 굉장히 긴 파장의 빛이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알았느냐? 정말 신기하죠. 왜냐하면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걸 실험을 해서 이렇게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물리학자가 아니고 공학자들이었는데 공학자들이 뭘 했냐면 큰 안테나를 만들어서 신호를 주고받는 걸 하고 있는데 너무 자꾸 잡음이 있는 거예요. 이 안테나에. 그래서 내가 안테나를 정말 잘 만들어가지고 이 잡음을 없애야 되겠다. 백그라운드, 배경 잡음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뭐 처음에는 거기 있는 이제 새똥 때문인가 새똥도 막 닦아보고 뭐 열심히 했는데 계속해서 잡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잡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공학자 마인드인 거죠. 깨끗한 안테나를 만들기 위해서 잡음을 없애고 싶었는데 도저히 못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옆 동네에 있던 물리학자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물리 이론에 따르면 전 우주에서 균일하게 오는 어떤 빛이 있어야 된다. 우리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미나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세미나를 듣고 이 사람들한테 누가 말해준 거예요. 야, 니들이 자꾸 없애려고 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어쩌면 못 없애는 건지도 모른다. 그 물리학자들 말에 의하면 원래부터 우주에서 오고 있는 거니까 없앨 수가 없다. 그게 잡음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사람들이 그쪽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런 거 하던 물리학자, 진짜 물리학자, 이거 있을 거야.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서 있을 것 같으니까 망원경을 만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근데 실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막 하고 있었는데 망한 거죠. 그래서 세상은 가끔 보면 복불복이다. 뭔가 내가 다 알고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옆에서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망원경 잘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노벨상을 받고 그런 신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신호가 뭔지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노벨상 얘기 조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이게 1965년에 그 색깔로 칠해봤더니 이렇게 균일한 모든 방향으로부터 오는 균일한 신호가 있다. 이거 노벨상 받았어요. 1992년에 요거를 땅에서 보니까 잘 여러 가지 대기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신호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위성을 띄워보자. 그래서 위성을 띄워서 요 신호를 좀 더 자세히 봐가지고 사실 자세히 봤더니 이게 완전히 균일한 게 아니고 좀 약간 더 센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더라. 그 색깔로 칠하면 이렇게 되더라. 한 개 노벨상을 받았어요. 사실은 균일한 게 아니더라. 처음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이제 용기를 얻었죠. 그럼 더 좋은 위성을 보내자. 2003년에 더 좋은 W웹이라는 걸 보내서 봤더니 정말 이제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2013년에 더 좋은 걸 보냈어요. 플랑크라고. 더 정교해졌죠.
여기서 또 이렇게 정교해진 순서예요. 근데 이 두 개는 노벨상을 못 받죠. 왜냐하면 노벨상은 항상 처음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처음 발견한 사람 노벨상 주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게 이런 얼룩덜룩한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한테 노벨상을 주고 요거는 노벨상을 줄 수는 없어요. 처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이제 용기를 얻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요런 모습 자체가. 왜 그러느냐? 이게 어디서 온 신호냐면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온 신호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빅뱅이 일어난 뒤에 38만 년의 우주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지금 나이는 130, 요즘은 8억으로 바뀌었어요. 원래 7억이었다가 138억 년. 138억 년의 나이 중에서 38만 년이니까 굉장히 어린 거죠. 그때의 우주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아주 멀리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130 거의 8억 년 전에부터 온 신호라고 보면 돼요. 아주 멀리서. 그래서 이걸 잘 분석을 하면 우리 우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참고로 노벨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허블, 최초로 우주가 팽창한다는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사람이 허블인데 이분은 왜 노벨상을 못 받았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허블이 연구하던 당시에 이렇게 관측하고 이런 걸 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리가 아니고 그냥 하늘 쳐다보는 거지.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걸 아무리 대단해도 이걸 노벨 물리학상이라고 해야 돼? 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노벨상 받으신 분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노벨상 받으신 분이 그게 바로 물리다라는 걸 보여주신 분이에요. 근데 허블이 뭘 못했다는 게 아니고 허블의 그 살던 시절, 그 시절에서는 이렇게 우주를 쳐다보는 것이 어떤 물리로 인정이 되지 않던 시절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우주의 역사예요. 빅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양성자, 중성자라는 것도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금 원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게 원자죠.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지? 그럼 양성자, 중성자는? 쿼크는? 소립자? 소립자 중에 하나죠, 쿼크가. 근데 쿼크는 뭘로 되어 있지? 그거를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아무도 몰라요. 아까하고 같은 질문이에요. 빅뱅 전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쿼크가 뭔가 더 작은 걸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무도 몰라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너무나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가장 어떤 물질에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는 뭘로 이루어졌을 수 있느냐는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말 기본적인 건지.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냐 아니면 그 전에 또 뭐가 있었느냐. 그래서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쿼크라는 걸로 죽처럼 돼 있었어요. 죽처럼. 쿼크와 글루온 뭐 이런 애들 여러 가지 더 작은 입자들의 죽처럼 돼 있다가 우주가 시작한 지 3분이 됐을 때 지금 138억 년이라고 그랬으니까 3분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3분이 됐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겼어요. 그때. 그러면 양성자와 중성자만 가지고는 아직 원자 핵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뭉쳐서 또 헬륨 원자 핵도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원자가 되려면 전자가 붙어야 되잖아요. 그 전자가 붙었던 때가 바로 38만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 원자가 생긴 게 38만 년이에요. 그래서 그때 38만 년의 사진이 아까 보여드린 이거예요. 이게 바로 그 순간. 왜냐하면 이렇게 중성 원자가 생겨야지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38만 년의 사진이에요. 그럼 여전히 질문은 그럼 현재 세상에 있는 건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 원자 주기율표를 보면 몇 개 있어요? 주기율표에 126? 126? 118? 지금 내가 기억하기로는 118인 것 같아. 뭐 그동안 누가 하나 더 찾았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원자가 있는데 우주 초기에는 수소나 헬륨 이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 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겨났느냐가 이제 질문이죠. 맞아. 합성. 어떻게 합성하지? 과학에 충돌시켜가지고 누가 충돌시키죠? 그냥 인간이? 그러면 인간이 빅뱅에 가서 막 만든 거네? 자연적으로 생기는 그렇지. 자연적으로. 누가 그걸 했을까요? 핵융합. 핵융합을 누가 시켰을까요? 그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한 게 이제 별이에요, 별. 요거는 별 얘기하기 전에 잠깐 준비한 거 잠깐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멀리 과거를 봤어요. 아주 먼 과거를 보는 거예요. 망원경 갖다 놓고 굉장히 먼 과거를 보는 거고, 좀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뭔지 혹시 알겠어요? 입자가속기죠. 지금 제가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10분만 늦게 끝낼게요. 바쁘신 분은 그냥 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속기는 여기가 이제 써니라는 데인데요. 여기가 스위스고 여기가 프랑스예요. 여기 하얀색이 이제 접경지대고요. 국경이고 요 정도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것도 퀴즈였는데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죠. 우리가 여기 있는데 동대구역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가속기 크기가 요 정도예요. 좀 감이 오세요? 여기서 동대구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땅 위에 있지 않고 땅 속으로 한 100m 파고 들어가서 있어요. 주변이 27km예요. 27km. 그래서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 이것도 동영상이었는데 넘어가고, 그 굉장히 무거운 무겁지는 않고 어떤 입자들을 충돌을 시키면 이렇게 파편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파편들을 잘 분석을 하면 그 세상을 이루는 기본 입자들이 어떠한 걸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쿼크도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다시 오면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느냐? 원전 주기율표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중에서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별이에요, 별. 그러니까 중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력 때문에 아까 그 가벼운 원소들이 서로 뭉치겠죠. 그러니까 뭉치면 계속 서로 압축을 시켜서 그 별 안에 있는 걔가 점점 무거운 애가 돼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에서 철까지 별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철보다 더 무거운 거, 예를 들면 우라늄 이런 건 어떻게 만들 거냐? 그때는 이 별이 폭발을 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건 주기율표를 다른 관점에서 본 거예요. 무슨 관점에서 본 거냐면 어디서 만들었냐? 보면은 요색이 빅뱅에서 만들어진 거고, 라지 스타, 큰 별이죠. 녹색이 되어 있는 거는 큰 별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이 이게 별이 터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에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가 그 애들이 중력으로 꽉 뭉친 다음에 별이 되면 그 안에서 가벼운 원자들이 만들어지고 그게 버티다 못해서 터지면 무거운 원자들이 만들어져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맞는 얘기예요. 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다 별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있죠. 그 어디서 왔냐면 별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른손과 제 왼손은 다른 별에서 왔을 수도 있어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죠? 이걸 만든 애들은 다 별인데 별이 터졌는데 걔들이 모여서 지구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별에서 터진 게 나한테 왔는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다 별에서 왔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코스모스, 칼 세겔이라는 사람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에 있는 그 달력이에요, 달력. 이거는 우주의 나이가 총 138억 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달력으로 만든 거니까 한 달이 어떻게 되냐면 약 12억 년. 한 달이. 하루가 약 4천만 년. 1월 1일 날 빅뱅이 생겼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지구가 8월 달에 생겼어요. 공룡은 12월 24일 날 생겼다가 언제 멸망했죠? 12월 29일 날 멸망했어요. 인간은 12월 31일 밤 11시경에 11시 59분 50초경에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138억 년의 우주의 역사를 봤을 때 인간이 달력으로 봤을 때는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0초 정도의 문명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10초밖에 안 살았어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세상을 좀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우리는 누구인가, 또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에 또 과학이 주는 하나의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끝날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팽창을 하니까 우주가 팽창을 하니까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주가 얼기 전에 태양이 굉장히 점점 커져서 결국 50억 년이 있으면 지구는 없어지는 게 확실해요. 네. 여러분들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50억 년 동안 못 살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인간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팅이 안 좋아서 좀 늦게 시작하게 되고 동영상을 많이 못 보드려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따로